자, 안녕하세요. 저희 이번 시간부터는 경기 분석 및 경제 정책을 들어가는데, 이제 이쪽 시험 문제가 이렇게 구성이 돼요. 그러니까 일반 경제 상식, 좀 퀘스천 마이크긴 한데요. 이제 일반 경제 상식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그 범위가 넓어요. 사실 생각해 보면. 근데 이제 우리 연수원 교재에 있는 내용을 대부분 출제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쪽 파트는 여러분들의 이제 경제 상식에 좀 더 많이 맡기긴 하는데 그 내용을 요약을 했어요. 근데 그 요약된 부분에서 100% 나온다고 보장할 수는 없어요. 근데 제 경험상 95%는 나옵니다. 그러니까 거의 여러분 시험 보실 때 한 문제 정도는 이게 모르는 내용이 나올 수는 있지만 거의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중에서도 요약된 중에서도 이제 시간이 없으신 분들 위주로 생각해서 요거 잘 나온다. 그리고 여기서 포인트가 뭐다. 요거 거의 요쪽에서 나온다. 이런 쪽 위주로 설명을 드릴게요. 그렇게 하시면 일반적인 경제 상식이 있는 분들은 좀 더 스무스하게 문제 맞추실 수 있을 거고, 그런 게 좀 부족하다 싶어도 요 내용 제가 이제 찝어드리는 내용을 암기하셔도 좋습니다. 그 내용들 위주로 시험 문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에 있는 내용과 문제에 있는 내용을 일단 정리하실 때 제가 교재 정리하면서 이거 하나는 진짜 준비 많이 하셔야 된다라는 부분 충분히 설명드릴게요. 자, 첫 번째 경제 통계 파트입니다. 이쪽에서는 이제 경제 통계 정의와 관련해서는 이 무엇이 명목이냐, 무엇이 실질이냐 이런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명목과 실질의 차이가 있는 거죠. 같은 건 아니잖아요. 그럼 둘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명목에서 이제 실질 변수를 옮기는 과정에서 물가 대표적인 겁니다. 물가 같은 걸 차감하는 거예요. 왜냐면 작년보다 내가 100에서 110을 벌었어요. 근데 물가가 한 5% 올랐어요. 그럼 105만 번 거다. 실질적인 성장은. 이런 것들 위주로 정리하시면 되고, 자, 명목과 실질의 가장 큰 차이는 물가다라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기본 개념에선 유량과 저량 통계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이 유량이고 무엇이 저량인지. 그러니까 저량은 특정 시점에서, 그러니까 BS 비슷한 거예요. 시점에서 그 통계적 측정치가 나오는 게 저량이고요. 유량은 기간이야, 기간. 그래서 유량은 1년 동안 얼마 벌었냐,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유량에는 국민소득 대표적인 거, 국제수지 이런 것들이 유량 통계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저량에선 우리가 특정 시점의 인구, 특정 시점의 실업률, 특정 시점의 물가 이것까지는 쉽게 이해하는데 이 통화량도요. 우리 뒤에서 보겠지만 특정 시점에 M2가 얼마가 있느냐 이런 거예요. 그래서 통화량이 시점 기준으로 나오는 거다. 량이라는 말이 있으니까 우리가 뭐 또 물론 유량 저량이 있겠지만 완전 흘러가는 듯한 느낌이지만 특정 시점이기 때문에 통화량이 저량 통계라는 거 꼭 기억을 해 주시고요. 이 시험 문제 가끔 거의 교재에 있는 것 중에 이런 게 나와요. 금융기관의 대출 잔액에 대해서 나옵니다. 현재 대출 잔액은요. 저량의 개념이에요. 그 예시 든 거 보면 전기 말 금융기관 대출 잔액, 단기 말 금융기관 대출 잔액을 유량과 저량을 섞어서 계산을 하는데 저량의 개념이다라는 거 기억을 해 주시면 되고요. 연율 같은 경우는 뭐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국민 소득이 있잖아요. 일단 GDP에서 출발합니다. GDP. 물론 뭐 케인즈의 정리에 따라서 GDP라는 게 우리 투자와 소비와 뭐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정부 지출과 수출에서 수입을 뺀 거 뭐 이런 개념이 있긴 한데 그건 너무 어렵고 과거에 제 교재에 넣어놨다가 시험에 나오는 경우가 이제 빈도가 거의 없어져서 특별히 설명해 놓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국내 총생산 GDP, 그러니까 경제 성장이 몇 프로 됐느냐 다 GDP로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경제 주체가 참여해서 국내 총생산을 집계를 합니다. 국내 부가가치 증가한 거 뭐 이런 거 계산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GDP와
GNI가 무슨 차이가 있느냐? 이게 시험에 아주 잘 나와요. 그래서 우리 국민 총생산은 GDP인데 여기서 국의 순수치, 자, 요거를 기억하시면 돼요. 요소소득이라는 말을 합니다. 요소소득. 요소소득은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에서 벌어들여서 우리나라에 가져온 거, 그리고 비거죠.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벌어들여서 본국으로 내보낼 거 아니에요. 요거까지 감안한 걸 내뜻쳤다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내셔널 그로스 내셔널 인컴에서 GNI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GDP와 GNI 차이는 요소소득에 있다라는 거, 이 점이 시험에 중요한 포인트로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국민소득 통계 활용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경제 성장률은 GNI로 따지는 게 아니에요. GDP로 따집니다. GDP가 작년 대비 몇 프로 성장했다. 뭐 국민경제 성장이 올해 뭐 2% 됐다. 1% 됐다. 한국은행, KDI 이런 데서 예측하는 거 전부 다 GDP 성장률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요즘에 좀 잘 나와요. 저축률과 투자율. 그러니까 문제가 이런 거예요. 국민경제 통계 공식을 주고 이 공식이 맞지 않은 것, 이런 문제들도 좀 나오거든요. 뒤에 모의고사 같은 데서 한번 확인해 보실 수 있는데요. 총 저축률은 국내 총 투자율 더하기 국외 투자율이다. 그래서 저축률은, 자, 투자율 이걸 뭐 저축률로 바꿔놓는 경우도 많습니다. 시험 문제 요거 반드시 암기해 주세요. 국내 총 투자율과 국외 투자율의 합이다라는 거 꼭 암기하셔야 돼요. 그래서 시험 직전에라도 이 경제 지표들은 한번 쭉 보세요. 시험 직전에 쭉 보시면서 눈에 바르고 간다고 하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외워서 이 시험 직전에 이렇게 활용하셔도 좋겠습니다. 자, 노동소득 분배율이라는 것도 있고요. 이게 GDP, GNI 다 활용하는 거예요. GNI가 결국 GDP에서 출발하는 거니까 노동소득 분배율도 요것도 공식 주고 맞느니 틀리느니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요것도 암기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피용자 보수를 GNI로 나눈 거다. 요거 가끔 GDP로 바꿔놓기도 하더라고요. 그게 아니라 GNI다. 요거 보시면 되고요. 조세 부담률 이것도 암기하시는 거예요. 여기 박스에 있는 거 다 암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 조세 수입, 모든 조세 수입을 GNI로 나눈 거다. 그걸 좀 기억을 해주세요. 요거는 암기하셔야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봅니다. 경제 성장률은 GDP 성장률을 얘기한다. 저축률과 투자율에서 총 저축률은 국내 총 투자율과 국외 투자율을 더한 값이다. 노동소득 분배율은 피용자 보수를 GNI로 나눈 거다. 조세 부담률도 조세 수입을 GNI로 나눈 거다. 그래서 GNI 대신에 GDP 이런 거 넣습니다. 아닙니다. GNI로 나눈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물가지수 있죠? 물가지수. 결국 물가지수예요. 지수라는 것 자체가 특정 시점을 100으로 두고 이제 얼마가 올랐느냐. 그러니까 명목 가격에 대한 조정이 어느 정도 있는 거죠. 그래서 물가지수의 종류를 보면 우리가 크게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 그러니까 생산자 물가지수의 정의를 문제 좀 냅니다. 그래서 생산자 물가지수는 생산자들이 판매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가격 변동을 얘기하는 거고, 우리 소비자 물가지수, 뭐 CPI라고 하죠. 뭐 신문 많이 나오죠. 그래서 소비자 이 물가지수 중에 소비자 물가지수 CPI. 그래서 이 CPI가 뭐 몇 프로 올랐느냐에 따라서 미국 중앙은행이 이걸 어떻게 이제 CPI가 오르면 물가가 올랐다는 얘기니까 물가가 오르면 이제 기준금리, 이게 기준금리라고 하죠. 정책금리 중에 하나,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려서 이제 좀 맞춰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물가 오르는 게 중앙은행에서 가장 싫어하는 요소 중에 하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소비자 물가지수가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고, 그 소비자 물가지수 중에서 생활 물가지수라는 게 있어요. 소비자 물가지수의 일종의 보조지표로 활용하는 건데, 이 소비자 물가지수는 우리 개인들이 소비하는 모든 항목을 가중평균을 내요. 근데 이제 주로 소비하는 것과 이게 모든 항목을 평균 낸 게 좀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장바구니 물가가 좀 다르다라는 얘기를 하죠. 그래서 주요 소비 물품만 가지고 계산한 게 생활 물가지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수출입 물가지수는 수출입 상품의 가격 변동을 얘기합니다. 특히 이제 수입 상품의 가격이 올라가면
이제 문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에너지 가격 같은 거 올라가면 이제 물가가 올라간다고 하죠. 결국 이제 물가라는 게 인플레이션이잖아요. 인플레이션.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우리 근래 이제 전 세계 경제에서 화두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이게 올라가면 서민들이 가장 고통받는다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에너지나 이제 특히 이런 가격 변동에 많이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코어를 좀 따로 뽑아내기도 하죠. 에너지 같은 거 좀 빼놓고 계산하기도 하죠. 자, 국제 수지 보겠습니다. 국제 수지라는 건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경상 수지 그리고 자본 금융 계정. 자, 일단 시험 문제 나오는 건 다음 중 경상 수지에 포함되는 항목 네 가지. 아닌 것은 물어보죠. 상품 수지, 서비스 수지, 본원 소득 수지, 이전 소득 수지. 그래서 상품 수지나 서비스 수지는 우리 쉽게 알 수 있어요. 관광 뭐 이런 거 서비스 수지와 관련이 있겠죠. 그런데 이제 본원 소득 수지의 정의가 조금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외 주식 사고 해외 주식에서 배당받고 우리나라 주식을 외국인들이 사서 외국인들이 그 우리나라 기업에서 배당받아가고 뭐 요런 것들이 본원 소득 수지의 이제 내용이 됩니다. 이전 소득 수지는 우리나라에 이제 자녀가 해외 유학 가 있으면 그 유학 송금 보내주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거주자나 이제 비거주가 서로 송금하는 거, 가족들에게 송금하는 거 이런 걸 이전 소득 수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본원 소득 수지와 이전 소득 수지의 내용이 뭔지만 체크해 주시면 되겠어요. 특히 본원 소득 수지에는 투자 수지가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이전 소득 수지는 일종의 증여 같은 거예요. 증여. 그래서 친척 간의 송금 같은 게 들어갑니다. 자본 금융 계정은요. 자본 수지 안에 들어가 있고 경상 수지와 자본 수지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자본 수지는 자본 이전과 비생산 비금융 자산의 취득과 처분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정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